유비현덕 연대기 제1권 하북의 흙먼지 제2부 하늘의 죽음. 소설 전영훈, 낭독 전지원. 다음 날 오후, 장비는 200여 명의 장가 사내들을 인솔해서 누상촌으로 건너왔다. 장가의 사내들은 햇빛을 튕겨내며 번쩍거리는 긴 창을 어깨에 걸친 채로 들판을 가로질러 누상촌의 동쪽 입구를 통과했다. 장비는 한 손에 장팔 사모를 든 채로 칠흑 같은 검은 말을 타고 대열의 선두에서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고맙소, 도장주. 탁군 제1의 장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울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영광된 일이 또 있겠소. 간부들과 함께 동쪽 입구 앞에서 장비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나는 말에서 내린 장비에게 환영의 술잔을 건네며 공손하게 말했다. 탁군을 아우르고 보살피시는 동인단의 유대인과 함께 적도들을 박멸할 수 있다면 제가 감히 불구덩이인들 마다하겠습니까? 장비는 우렁찬 목소리로 답사를 한 후 건네받은 술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나는 장가의 사내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라고 지시한 후 장비와 함께 영체로 자리를 옮겼다. 고맙네, 익덕. 자네가 아니었다면 저놈들과 싸워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걸세. 나와 장비는 사석에서는 호영호재할 만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된 지 오래였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누상촌과 도화촌을 오고 가며 깊은 우정을 쌓아왔었다. 황건적의 반란이 아니었다면 올해에도 흐드러지게 핀 복숭아꽃을 구경하기 위해 술단지를 들고 도화촌으로 찾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야말로 형님과 함께 적들과 싸울 날만 기다리고 있었소. 아시다시피 장가의 사내들 중에는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동안은 형님처럼 이곳저곳을 누비며 싸울 수가 없었으니 말이오. 장비는 이만 대군과의 싸움을 눈앞에 두고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은 듯 차분한 모습이었다. 사냥을 준비하는 맹수처럼 눈빛이 날카롭게 변한 장비를 바라보며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새벽에 정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떠났던 간홍은 장비가 누상촌에 입성한 다음에야 마을로 복귀했다. 간홍은 나와 장비가 환담을 나누고 있는 집무실로 들어와 북상 중인 황건적 부대에 대해 알아낸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적들의 사령관은 정원지라는 사람이더군. 정원지는 장각이 아끼는 제자이지만 전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정원지의 군을 실제로 지휘하고 있는 건 부장인 득무라는 소문이 돌더군. 득무는 기주의 유명한 협객인데 태평도가 거병한 이후에 정원지 밑으로 들어간 모양이야. 간홍이 황건적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치고 나자 나는 미리 생각해둔 작전 계획을 장비와 간홍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대흥산 앞에 있는 벌판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냇물을 건너오는 황건적들을 걷어낼 생각이다. 나는 500명으로 2만 대군을 막아낼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던 차에 문득 대흥산 산자락이 끝나는 곳에 펼쳐져 있는 넓은 벌판을 떠올렸었다. 그 벌판은 정원지의 군대가
탁군을 거쳐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는데 남쪽에서 그 벌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흥산을 휘감고 흐르는 넓은 냇물의 여울목을 건너와야만 했다. 그 여울목은 사람의 허리까지 잠길 만큼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르므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건너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 틀림없었다. 정말 멋진 계책이요, 현덕 형님. 역시 병법 배운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다르군요. 장비는 나의 계책을 듣고 나자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지만 간홍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내가 생각해낸 군략의 허점을 짚어냈다. 강을 건너오는 적을 요격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괜찮은 것 같네만 대흥산을 왼쪽에 둔 채로 싸우는 건 상당한 도박일지도 모르겠네, 현덕. 이유가 뭐지? 자네, 대흥산의 비적단을 기억하나? 해주에서 건너온 그 수상한 사내들 말이야. 만약에 그자들이 정원지의 군대에 합세해서 우리의 좌익을 치기라도 하면 어찌할 셈인가? 간홍이 말하는 대흥단의 비적단이란 1년쯤 전에 서쪽의 산서지방에서 넘어온 100여 명 정도의 사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처음 탁군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전원이 잘 훈련된 군마를 타고 있었고 질 좋은 철로 재련된 온갖 종류의 병기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산소에서 활동하던 비적단의 한 분파이며 비적단 내부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난 후 산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자 하부까지 흘러들어온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었다. 그들은 탁군으로 건너온 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서 대흥산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기존의 비적단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대흥산 산자락에 자신들만의 영체를 건설한 후 그곳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자들이 황건적에 가담할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에 대흥산을 박차고 나오지 않았겠나.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 이번 반란에 동참할 마음은 없는 듯하네. 나의 대답에 간홍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대꾸했다. 이치로 따지면야 자네 말이 맞지만 아무래도 불안해서 말이야. 그자들이 해주에서 했던 일을 생각해보면 우리보다는 황건적과 더 마음이 맞을 것 같단 말이지. 간홍은 대흥산의 사내들이 비적이라는 소문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그들이 대흥산을 장악한 이후에 주변 마을을 습격하거나 오고 가는 상인들의 물건을 강탈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들려온 적이 없었다는 점과 그들 상호 간의 규율이나 기강이 중원의 어떤 군대보다도 엄정하고 철저해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내린 결론이었다. 한동안 대흥산 사내들의 뒤를 캐던 간홍은 그들의 정체는 비적이 아니라 흉폭하기로 악명이 높은 해주의 비밀 결사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해주는 한 제국에서 가장 큰 소금 호수가 있는 곳이었기에 먼 옛날부터 소금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효무제 이후로는 제국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사사로이 소금을 거래하는 일을 금하고 국가가 직접 소금을 만들어서 유통시키게 되었다. 국가가 소금 거래를 통제하자 해주에서는 소금의 밀매가 성행하게 되었는데 조정은 소금의 암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소금을 밀매하는 자들을 극형으로 다스렸다. 밀매업자들은 조정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비밀 결사를 만들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힘은 해주에 파견된 지방관들을 압도할 정도로 강대해졌다. 마침내 조정과 지방관들은 관군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협객들까지 끌어들인 대규모의 토벌 작전을 펼쳤고
이때 색출된 수많은 조직원들이 가혹한 고문을 당한 뒤 무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결국 조정의 탄압을 견디지 못한 결사단은 활동을 멈추고 산서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 대흥산에 정착한 사내들은 그때 해주에서 사라진 비밀 결사단의 한 분파일 것이라는 것이 간홍이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었다. 만일 간홍의 짐작이 사실이라면 대흥단의 사내들은 한 제국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하는 태평도의 반란에 강한 끌림을 느끼고 있을지도 몰랐다. 혹여 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서 황건적을 돕기로 마음을 굳히기라도 한다면 동인단과 도화촌의 연합부대는 대흥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비밀 결사단에게 좌익을 강타당해 전멸을 당하게 될지도 몰랐다. 그러나 간홍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흥산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곳이야말로 적이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였고, 따라서 우리가 가장 많은 적을 섬멸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는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헌화, 나를 믿고 위험을 감수해보지 않겠나? 간홍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까짓거 한번 해보세. 대신에 내가 이끄는 기병대를 반드시 좌익에 배치해야 하네. 여차하면 대흥산에서 내려오는 기병대를 막아내야 할 테니까 말이야. 고맙네. 그렇게 하세. 간홍과 장비의 동의를 모두 얻어낸 나는 즉시 동인단과 도화촌의 주요 간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작전 내용을 설명했다. 사방에 트여있는 벌판에 진을 펼친 후 한 줄기의 강물에 의지해서 적과 싸울 것이라는 나의 말에 간부들의 표정은 석상처럼 굳어버렸지만 입을 열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인단의 단원들은 적기단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나와 간홍의 판단을 뼛속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도화촌의 사내들은 도장주인 장비의 결정에 감히 반기를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내일 새벽에 대흥산으로 떠날 것이니 오늘 밤에는 모두들 충분히 먹고 마시며 휴식을 취하도록 하시오. 나는 간부들에게 그렇게 말한 뒤 회의를 끝마쳤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서는 간부들의 어깨는 하나같이 무거운 바위라도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다. 다음 날 새벽, 누상촌의 동쪽 입구에 집결한 동인단과 도화촌의 연합부대 500여 명은 들판을 가로지르며 대흥산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다. 누상촌의 모든 막루에서 북소리와 뿔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수비를 위해 남겨둔 단원들과 함께 길가에 서서 두 손을 흔들며 우리를 배웅해 주었다. 마을 아이들은 장난감 칼과 막대기를 휘두르며 우리들의 행렬을 멀리까지 따라왔다. 장비는 검은 말에 오른 채로 돼지고기 육포를 씹으며 여유롭게 아이들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먼저 가 있겠다, 현덕! 간홍은 대열이 들판 위로 올라서자마자 기병대를 이끌고 행렬에서 떨어져 나갔다. 간홍의 기병대는 짙은 새벽 안개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만을 우리에게 보내왔다. 나는 장졸들이 지치지 않도록 천천히 걷게 했다. 대흥산은 노상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서두르지 않아도 적들보다 반나절은 먼저 도착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대흥산의 산자락과 그 앞에 펼쳐진 들판과
들판을 가로지르며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냇물을 생각하며 천천히 말을 몰았다. 오늘 그곳의 들판과 냇물은 같은 하북 사람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 것이고, 그곳의 푸른 하늘은 송장 냄새를 맡고 멀리서 찾아온 까마귀들로 시커멓게 뒤덮이게 될 것이었다.